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날 것이라던 중동 상황이 쉽사리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보다는 종전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공격을 이란 전역에 가했고요. 또 이란은 1리터의 석유도 내보낼 수 없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또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입니다. 먼저 한국아메리카 학회장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란 이야기를 풀어주실 세 분입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귀한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which is that the achievable objectives of Operation Epic Fury we expect to last about 4 to 6 weeks. It's also raining, but you can see that the rain water is actually black. We took a little excursion because we felt we had to do that to get rid of some evil. I think you'll see it's going to be a short-term excursion. Short-term. Short-term.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예,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쉽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4주, 5주 시한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더니만 이제 며칠 전에는 곧 끝난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쇼텀, 이제 금방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 영원히 수행 가능하다. 장기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종전, 과연 전쟁이 끝나는 그 시점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4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당장 이번 주에라도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을지, 먼저 네 분께 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박인휘 교수님께 먼저 한번 드려볼까요? 종전 시점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는 저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에 설정했던 전쟁의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내부에 친미적인 성격의 정권을 세우는 걸 목표로 했는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스라엘과의 공조를 통해서 중동 지역의 정세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지, 혹은 언론의 설명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포함해서 미국의 국내 정치적 이유를 더 중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배경인데,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게 전쟁의 종전 시점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쨌든 미국의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예상치 못한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 행위이니 종전에 대한 책임이라 그럴까요? 예. 어떤 그 결정권, 혹은 종전에 대한 어떤 이니시에이티브도 어쨌든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시점은 한 어느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십니까? 오늘 하필 이 자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걸프만의
그 다른 무관한 국가들을 물론 미국의 한 20여 개 되는 그 중동 내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예상보다는 뭐 그 무관한 국가들을 때리고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아주 지독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뭐 예. 기대 설치를 포함해서 예. 이런 게 결국은 이란이 놓여 있는 초조함의 표현이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예.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박현도 교수님께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박인희 교수가 말한 것처럼 미국은 아무런 전략 없이 무엇을 할 것인가 너무나 나열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기가 힘든 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1차 전쟁을 생각해 보면 1차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종전 선언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뭐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동안 말한 거를 보면은 아무튼 이번 주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니까 다음 주부터는 언제부터인지 열려 있는 거고 예. 뭐 개인적으로 희망은 다음 주 중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3주 그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주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3주째 예.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1, 2주 정도 공격을 더 한다고 그러는 게 그 시점이 이제 다음 주가 끝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전쟁이 갑자기 끝나는 선언을 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 승리로 우리가 이겼다, 많이 파괴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낸다고 했었을 때 이란이 미국이 공격하지 않나 미국은 공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 쪽으로는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전쟁에서 이제 오늘 내일 즉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이란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되는 때가 아마 이스라엘 쪽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마단 마지막 금요일이거든요. 라마단 마지막 금요일이 이란에서는 예루살렘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공격을 많이 퍼붓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 예. 주가 우리 박인희 교수 말대로 양측이 쏟아붓는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의 정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 분씩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지향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미국이 이제 개전하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이제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전 직후에 약 100시간 동안은 정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주로 이제 강권 기구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강권 기구의 수장들, 그러니까 핵심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100시간이니까 한 5일에서 6일 이후에는 그다음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으로 약간 화력이 약한 이런 폭탄을 계속 이제 퍼붓겠다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그 계획에서 크게 뭐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속도는 약간 더뎌지기는 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그야말로 내일은 없다라는 식의 정말 무차별적인 공격을 미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만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란을 이렇게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굉장히 친이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오만을 공격하고 터키도 공격하고 아제르바이잔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뭐 걸프 6개국은 말할 수도 없이 늘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개전 첫날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핵심 수뇌부 한 60명, 50여 명을 그러니까 제거를 소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휘부가 굉장히 많이 취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시이긴 하지만 정상국가라면 나름대로 비전도 있어야 되고 전쟁이 잦아들면 그다음에 어떻게 수습을 하고 복원할 거지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굉장히 지휘부 내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우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잡아가는 것 같고 예. 이란은 그냥 이렇게 숫자로 보더라도 미사일이나 드론 이 발사 빈도수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예. 70에서 80%로. 그래서 약간 취약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센터장님 생각에는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그렇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식으로 정말 셀프 승리를 선언을 한다면 예.
그러면 그게 뭐 전쟁 끝나는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알파고 기자님께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답변하기 좀 약간 부끄럽긴 한데 왜냐면 다들 이제 연구자분들이시고 교수님들이시고 오랫동안 이제 많은 문헌들을 읽으시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저보다 훨씬 더 넓은데 저는 이제 직업은 기자이다 보니까 그냥 예. 현장에서 그동안 저한테 제가 신뢰를 했던 소식통들로부터 받았던 정보들을 좀 나름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다소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받았던 소식들이 좀 다르게 오고 있어요. 일단은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자면요. 6개월 전에 전쟁이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이 처음에 없었어요. 일단은 이란하고 이스라엘 서로 미사일 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부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예. 전날 32명, 33명의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란 안에서 드론 공장을 만들고 이란 안에서 만들었던 그 드론들을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란이 첫 이틀 동안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다음에 또 이란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에 있는 라마트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여의도이거든요. 거기 있는 큰 건물들을 공격했어요, 이란이. 예. 자, 이스라엘이 이란처럼 이렇게 땅이 있고 그걸로 돈 버는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금융하고 IT의 나라이거든요. 이스라엘 폭격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미국에다가 개입하라고 해서 미국이 막판에 와서 B2 폭격기로 때리고 야 휴전하자고 했어요. 근데 다시 지금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예. 그럼 이란 입장에서 이거 뭐예요? 휴전했다가 중간에 중전을 해서 다시 전쟁을 할 거라면 이거 하나의 룹이고 이 룹이 이대로 자꾸 반복되면 결론적으로는 이란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싸리 이번에 우리는 모든 카드를 꺼내고 있잖아요. 호르무즈한테 해협 봉쇄하고 아랍 국가들도 때리고 있네. 그러면 이번 계기로 완전히 이란 우리 아무리 많이 맞아도 미국에다가 우리 억지력을 보여줘야지 이 루브를 깨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란에 있는 이 정권이 완전히 작살내는 거는 너무 뚜렷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있는 국회의장도 그리고 대통령도 똑같은 말들을 했어요. 우린 휴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전쟁만 할 수가 있어요. 정전. 예. 그리고 미국이 항상 전쟁을 알아서 시작하고 알아서 마무리하는데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가슴 술레이마니를 죽였어요. 이란에 있는 제일 유력한 장군이었는데 또 거기서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됐어요. 항상 이렇게 미국이 뭔가 하고 다음에 이란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휴전으로 넘어갔는데 이란이 이제 이 패턴을 깨뜨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받았던 얘기들 했었는데 현장에서 들었던 얘기는 지금 미국이 충분히 이 쿠베이트 쪽에서 하고 만달 아바스 항구에서는 특별한 작전들을 하려고 하는 거 보여요.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 아니고 오히려 다른 작전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란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진짜 제가 받았던 이 소식들 봤다면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런 또 현장에서 느낀 그런 인사이트들, 그런 생각들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또 알파고 기자님 모신 거니까요. 부담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결정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전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 미국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란이 하는 거라고? 미국이 종전을 하더라도 이란은 휴전 협상은 안 할 거거든요. 이란은 예. 항복도 없고 휴전 협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패턴이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협상하고 휴전하고 다시 전쟁을 하는 거. 이 악의 순환 고리를 이번에는 끊겠다라는 건 갈리바프 국회의장도 얘기를 했고요. 예. 이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미국의 의도대로 종전을 하지 않을 거고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공격은 멈출 거예요. 이란이 뭐 더 공격은 안 할 겁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종전은 하는 건 아니다. 이란이 원하는 종전은 미국의 확고한 약속이 있어야지만이 종전의 협상에 응할 거예요. 그냥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란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미국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보여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의회 승인을 받아와라. 예, 불가침 조약에 의회 승인을 받아오면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과 했던 모든 협상이 의회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JCPOA도 휴지 조각이 금방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거는 믿지 않겠다. 이란은 그동안 충분히 속았다.
그래서 저는 종전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겠지만 예. 이란은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그 주도권 자체를 이란이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이란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장기전으로 가도 우리는 불리하지 않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은요. 네. 레토릭 차원에서는 박현도 교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십 년간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작년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졌던 이란의 대규모 국내 소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 국영방송이 스스로 3천여 명이 이제 시위 중에 사망했다고 밝혔고, 조금 과대 이렇게 수치를 잡는 해외 언론에 의하면 3만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란 체제의 리더십의 특성을 볼 때 아무리 군사적 파괴를 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자신한들 본인들의 레토릭 차원에서는 아마 끝은 없다고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반항 혹은 이제 전쟁 행위를 이어갈 거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아마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이란의 무력의 상당 부분의 재건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동 판세를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력의 상당 부분을 제거를 해서 어쨌든 전쟁 이후에 조금 더 미국에게 유리한 지역 정세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한다면은 그거는 전쟁을 끝내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어쨌든 전쟁 행위 자체의 중단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박현도 교수의 지적처럼 그 이후에도 미국의 입장과 전황의 결론하고는 무관하게 이란은 계속 외교적으로 언행을 하겠죠. 조금 뭐 제가 과감한 표현을 쓰면은 어떤 뭐 미국이 보기엔 테러적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거 이어갈 거라고 보지만 상당한 수준의 무력의 힘을 손발을 자르는 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미국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저희 또 대화 중에 나왔던 중요한 단어가 셀프 승리 선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우리가 이건 이긴 거야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전쟁을 끝나면서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셀프 승리 선언 어떤 계기,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트럼프가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트럼프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셀프 승리 선언이라는 것이 중동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2024년도였죠. 2024년도 4월에 처음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본토를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해서 휴전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둘 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6월에 12일 전쟁 때도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맞대응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양 국가가 끝나고 우리 둘 다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늘 뭐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패턴이긴 한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의 셀프 승리를 선언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시작한 원인 내지는 이유 내지는 배경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3가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부터도 늘상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즉 반미 반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슬람 혁명을 영내 수출을 하고, 그 영내 수출을 위해서라면 핵무기도 불사하겠다, 핵무기 개발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란을 향해서 1기 정부 때부터 1번 핵 개발 절대 안 돼, 2번 탄도미사일 개발도 중단해, 3번째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친이란의 무장 세력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예멘에 있는 후트 반군, 이라크 시리아에 있는 이 친이란 민병대들한테 재정적 도움, 물리적 군사적 도움 이렇게 하는 거 멈춰라는 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있었던 3가지 어젠다였어요. 이란을 향한. 예. 거기에 아까 박인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월에 대대적인 대규모 정부 반체제 시위가 있었는데, 이제 이란의 강권기구인 혁명수비대가
굉장히 사상 초유의 유혈 진압을 했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Help is on the way. 우리가 도와주러 갈게. 이제 그게 네 번째 요소일 테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와 이 동북아를 많이 보니까 항상 미국에 대한 위협은 북중러인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시야를 넓혀도 보통 이제 미국에 대한 반미 연대를 크링크라고 해서 차이나, 러시아, 이란, 앤 노스코리아라고 얘기를 해서 네 나라의 예. 권위주의 연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유로는 이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굉장히 압박감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개전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셀프 승리를 선언을 한다면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 가지고 와서 이거는 내가 승리를 했으니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다라고 말하기에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교수님 또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란 내부적으로 보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연초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이 이제 이란을 침공할 하메네이를 또 제거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저 알파고 기자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내렸을 것인지, 지금 미국이 공습을 한다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는 어떤 이런 미국의 공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여론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이 끝내면은 당신들이 정부를 장악해라, 뭐 이런 SNS를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또 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SNS를 보내셨다면 1월 8일 날 개입하셨어야 돼요. 예. 1월 8일 날 개입 안 하셨다면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을 죽게 하는 행동이에요. 즉슨 미국하고 이란 안에 있는 반정부 세력의 액션이 서로 안 맞아요,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는 2022년에 있었던 마사 아미니 시위였어요. 그때 들어갔었어야 돼요. 최근에 와서 아마 그나마 좀 더 그 중도파, 좀 진짜 맞아, 이 신정체제 진짜 문제인 것 같아 하는 그나마 좀 약간 이번 시위보다 더 대중화됐던 시위는 2022년에 있었던 시위였는데 그때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럼 그때 놓쳤다, 그때 바이든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1월 8일 이전 아니면 1월 8일 내는 미국이 공습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말이가 됐는데 밖에 나오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란 혁명 수비대한테 난사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걔네들 진짜 우리를 중동 안에 있는 자기네 중독 정책에다가 그냥 게임, 체스판에 있는 말처럼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 신정체제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는 국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정체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특히 예술계에서는 그 문제를 일으켜요. 그 하나의 악순환이 있어요. 어떤 이란 사람이 예술하거나 아니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어떤 회사를 만들고 기울라고 하면 무조건 신정체제랑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예술을 제대로 못해요. 아니면 회사를 기울라고 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한테 이렇게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좀 약간 살짝 상류층에서는 악순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정부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안에는 항상 어느 정도 우리는 비율을 몰라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 아니니까 여론조사가 안 되는데 그 이란 신정체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란이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뭐 이란에 붙어있는 튀르키예만큼 산업화를 그렇게 크게 했던 나라가 아니고 아직도 지방에 가시면 거의 자본주의 체제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안이 가축을 하고 옆에 있는 집안이 농사를 하고 있고 교환하고 그런 사람들 아직도 지방에 많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정체제는 최고예요. 이런 자원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민족 봉기를 생각했었다면 시간을 맞췄었어야 돼요. 그건 놓친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 이란 내부에서 동조를 하거나 그래서 또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이란 정책 그리고 뭐 중동 정책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뭐 인권을 얘기를 하지만 예. 그거는 사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란 사람들의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를 위한 그
도움을 주지는 전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쿠르드 반군의 그 불쏘시개로 쓰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하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고 무너뜨린 다음에 민주주의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독재자가 나와서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만 맞는다면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을 믿고 누가 그 거리에 나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 정부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도 지난 시위에서 참가해서 이란 정부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잖아요. 민간인 지역이. 예. 그럼 자기 나라가 이게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 시위에 나가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이 정권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폭격을 하고 있다. 이게 무언가? 이것도 지금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정권 교체라는 말이 정말 진짜 이란 사람들이 위한 정권 교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 그대로 그냥 체스판에서 예. 그냥 눈은 말에 그냥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help is on the way 너무 늦었죠. 예. 박인희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점을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두 번이나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던 주인공을 만들어준 미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에너지는 트럼피즘입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세계 경찰 국가 그게 뭐지? 그런 거나 관심 없어. 그리고 왜 우리 아까운 세금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다른 나라 일, 국제 안보에 개입을 해야 돼? 철저히 일종의 뭐 트럼프식 고립주의 이게 이제 트럼피즘 핵심이었고 그게 미국 역사상 오직 두 번째밖에 없는 징검다리 집권이라고 하는 한 번 이제 임기를 건너뛰고 백악관의 두 번째 주인공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고 하고 예.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자 하고 시간적으로는 짧았지만 그 올 새해가 되자마자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베네수엘라 공습을 해서 대통령을 잡아오고 이거는 과거에 쉽게 보지 못했던 개입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더 이상 구체적인 세계 경찰 노릇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이란 대규모 공습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월에 이란 내부의 시위가 심했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더군다나 미국은 뭐 이란을 때리는 거는 굉장히 공습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이제 사건이고 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들어가서 100조가 넘는 돈을 써서 뭘 얻었냐. 예. 뭐 그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입버릇처럼 하던 그런 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중동 질서를 조금 더 미국의 우호적인 질서로 만드는데 지금이 더 이상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중동 전문가들 계시겠지만 2020년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9월에 에브라함 협정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와 그 걸프 국가들의 외교 관계가 역사상 최초로 정상화되는 유럽의 질서가 그야말로 변혁이 일어난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가 주춤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에브라함 협정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 같다.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그 개전 초기에 이스라엘 그 공군 비행기가 200대가 뜨지 않았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협조 그다음에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핵 협상에 대한 결렬 이런 게 기존의 트럼피즘과는 달리 결정적인 이제 그 개입을 하게 만들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는 아이스라는 표현이 더 편하시겠지만 그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압적인 이민자 정책을 작년 연말에 폈을 때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그 지지도가 30%에서 35% 정도였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1년 차 치고는 매우 낮은 수치였는데요. 지금도 그 정도 나옵니다. 30%, 35%. 다만
지상군 개입이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은 그건 한 10%대로 확 떨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뭐 세계의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트럼피즘의 전통적인 입장을 물리면서까지 과감한 행동을 한 배경에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예. 그런 뭐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아브라함 협정 2020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이 체결을 한 외교 관계 일종의 정상화 네. 협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기는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또 명명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레거시 그런 걸 또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 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나중에 다 부차적으로 붙는 이유라고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왜냐하면 작년 12월 29일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가장 원했던 게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위험한 수준이니까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겠다라는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 2월에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이란한테 얻는 것보다는 이란과 협상을 해서 미국이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자국 이익 중심으로 한다면 경제적 이익도 훨씬 많고. 예. 그런데 굳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은 전쟁을 한 거는 이거는 미국 상원의원도 마크 워너던가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미국을 위한 전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일단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죠. 시작한 다음에 변명을 붙이는 거. 그 나머지는 저는 다 변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의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는 위험한 적을 제거하는 데 미국이 도움을 준 거고 예. 실질적으로 미국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네타냐후 총리의 꾀임 아니면은 설득에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죠. 네타냐후 예. 총리가 전쟁 시작할 때 했던 말이 40년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이 이란을 쳐주는 거는 네타냐후 총리의 꿈이었는데 이번 그 꿈이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는 얘기를 특별히 더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은 준비를 같이는 했지만 그 추는 이스라엘이 추동하고 미국이 따라주는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의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난달 28일 이제 처음 공습을 했을 때 그때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놓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공습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일까? 어떤 이유일까?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장 센터장님은 미국이 정말 그 공습을 했던 진짜 이유 뭐라고 또 분석을 하시나요? 저는 뭐 미국이 이스라엘의 꾀임에 넘어가서 전쟁을 시작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다른 대통령이면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 2기 행정부에서는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누구와 가장 친한가라고 하면은 사우디의 MBS 빈살만 왕세자예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랑 굉장히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한참 네타냐후 패싱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로 이란을 공격하지 말아달라. 이거는 영내 안정에 정말 치명타다라고 거의 읍소까지 했다라고 들었는데도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 박인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순전히 트럼프의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극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의 버전으로는 우리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마침 그때 정말 역사적인 기회의 창이 잠깐 열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그때 이란을 공습했을 때 제일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을 막 쏟아볼 나라들은 아마 유럽 국가들이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 핵 협상이 2015년도 JCPOA 오바마 행정부 때에서 잘 안 됐을 때도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럽 국가가 EU가 1월 29일에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큐사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게. 그래서 저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굉장히 순진하고 인권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유럽 국가들마저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최대 강권 기구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했네. 그러면 우리가 공습을 할 때 그렇게 비난은 덜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핵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칼을 찌른 거다라는 분석에 저는 약간 동의는 하지 않는 것이 예. 이란은 단 한 번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서 이 조건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 조건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서 계속 시간 벌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핵 개발은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그냥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핵 협상이 1차가 2월 6일에 오만에서 있었고요. 2월 16일에 제네바에서 있었고 2월 24일인가 또 3차가 제네바에서 있었는데 1차 때부터 계속 삐그덕거렸어요. 왜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핵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예. 조건에 대해서만 농축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칙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전혀 안 먹히는 것이었죠. 트럼프 예. 대통령은 핵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또 자신의 조건이었기 때문에요.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알파고 기자님은 또 앞서서 정말 이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었다면 아니면 또 이란의 여론을 의식한 거였다면 그 전쟁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연초였어야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 시점에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취재해보고 또 여론을 들어본 결과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아까부터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예. 저 이제 교수님을 처음 뵀었는데 나머지 장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 제가 예전에 알고 있거든요. 예. 농담이더라도 단 한 번도 비상식적이거나 아니면 비논리적인 말을 하셔본 적들은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어떤 말들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 무스타바를 선출이 됐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예. 전쟁 와중에 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란 보세요. 정전을 하려면 적어도 바흐레인 정도는 합병해야 돼요. 이란 영토를 만들어야 돼요. 전쟁할 때 할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그런 말해도 계산이 있어요.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는 지금 논리를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기분 탓이에요. 나타냐후가 와서 우리는 언젠가 이란을 칠 건데 우리한테 정보가 왔어. 지금 하마네이 여기 있어요. 지금 폭격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 걔를 죽으면 이란이 베네수엘라처럼 항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죽였어요. 이건 악시오스에서 나왔던 보도예요. 제가 이제 내피셜 아니에요. 막판에 나타냐후가 와서 이때다. 물론 미국이 이란을 블랙리스트에 넣었어요. 언젠가 이란도 치게 됐었는데 타이밍에다가 나타냐후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나타냐후 정리는 7번이나 방문했거든요. 최근에. 저는 장모장년에 그만큼 방문하진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그게 이렇게 널리 상식을 찾는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성격대로 어떤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평소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을 고려할 때 예. 다분히 즉흥적인 부분이 있겠지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공중전, 그다음에 엄청난 규모의 그 2개 항공모함 전단이 준비가 돼야 되고 20여 개가 넘는 중동의 미국 기지가 다 완벽히 준비가 돼야 셋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 보면은 즉흥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중동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중동 정책의 한 40년 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선행했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예.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믿고요. 예. 다만 하메네이 지도자를 제거하면은 이게 무슨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날까? 1월에 시위 사태를 보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 나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나를 환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핀셋 제거를 하면은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조금 과도한 기대는 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변화를 가져올 특히 이스라엘과 함께 예. 절호의 기회다라는 판단이 중심이 되었을 거라는 게 저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숨졌고요. 그 아들 이제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최고 무스타파 하메네 하면 형이에요. 미치타바 하바네. 지읒 발음으로 해주세요. 그렇군요. 예. 저도 방송 들을 때 형이 아니었는데 아, 예. 무스타파. 무스타파 하면 형이에요. 모주타바. 네. 다시 한번 좀 지읒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모주타바. 예, 모즈타바. 네네. 형 이름은 무스타파. 무스타파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기자들도 발음할 때 꼭 네, 주의하라고 발음하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스타파. 네, 자기 형을 무스타파. 그렇게 힘들게 채치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예.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노력을 인정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무스타파. 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 자, 근데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도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모주타바는 혁명 수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모주타바는 사실은 공적으로 그 직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항상 권력자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좀 이런 말하기 좀 문고리 권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실을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고 최고 지도자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혁명 수비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혁명 수비대의 상황에서는 가장 원하는 최고 지도자는 모주타바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아주 밀접한 막후 실세예요.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는 모주타바 외에 다른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옹립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그래서 모주타바라는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 실질적으로 이란 국민도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0년경에 이미 10년 전에 모주타바 후계설이 나왔습니다. 그랬었을 때 당시 루하니 대통령이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습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이란에서는 세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 그 기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제도를 이용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다음에 지금 아들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혁명수비대 했던 것은 혁명수비대한테는 절실한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참 덕망이 있고 다른 예를 들면 이란 내에서 국민의 좀 사랑을 받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됐다면 더 나을 텐데 예. 이 상황은 혁명수비대 이익에 굉장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을 끝내거나 할 때는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예. 장지영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 전쟁을 더 길어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을 더 길어지게 만들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 지금 이란에서 굉장히 마구잡이로 주변 국가들한테 미사일과 드론을 막 쏘고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 지도부 내에 분열이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이게 나름 체계적인 뭔가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모습이 이번에 모주타바 선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정통성이나 정당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3대 최고 종교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체제에 다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조건에 봐서도 이 모주타바가 성직자이긴 하지만 아야톨라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이슬람 법학자가 아니고요. 예. 공화국이라는 기준에 봐서도 세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공화국의 기준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굉장히 급하게 사실 원칙대로 하자면 전문가 회의 88명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예.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해서 다시 한번 저는 지도부 내가 굉장히 흔들리나 균열이 있나 잘 안 돌아가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이란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지금 이란은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지도부 지배연합이 이제 성직자와 혁명수비대가 있고 이제 나머지가 시민들일 텐데 이란 인구의 75%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입니다. 예. 과연 이 젊은 세대들이 태어나고 나서 봤더니 우리는 고강도 제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로서 약간 그 국민으로서 얘기도 못하고 대신 반미 반이스라엘 기치 아래 핵 개발도 해야 되고 이슬람 혁명을 수출해야 되고 하마스 헤즈볼라를 돌봐야 되고 이런 성스러운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제재를 참아야 되고 이러한 그러니까 대가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예. 그런 데다가 이제 모지타바라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체제에서 이데올로기의 규칙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막 빨리 급하게 이렇게 추대하는 걸 보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75%의 젊은 세대가 굉장히 불만이 클 것 같고 예. 그리고 지도부가 뭔가 확실히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파고 기자님. 제가 알기로는 부친이었던 이제 아야톨라 하메네이도 세습을 찬성하진 않았던 걸로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제 라흐바르 그 지도자 자리에 되기 전에도 호메이니 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를 직접 봤고 호메이니의 그 둘째 아들도 의문사로 죽었어요.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랍산자니의 이제 그 해결학에서 나오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나의 가족이 나 때문에 이 권력 투쟁에 들어가면 예. 나의 자식들이 인생이 이상해질 거다. 그래서 되도록 자기 자식들을 좀 약간 멀리 했었는데 그래서 첫째 아들이 크게 게임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89세에 죽었잖아요. 예. 그러다 이제 아들이 옆에서 비서실장처럼 있었어요. 근데 아들에 뭔가 있었냐면 한 87년, 88년쯤에는 나이가 17살 때는 나도 아빠처럼 아빠가 전선에 있듯이 나도 전선에 나서 싸우겠다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에 가담했어요. 17살 때. 그때 같이 전쟁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그 고위급 사람들이 됐어요. 예.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핵 개발하고 싶어요. 근데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단순한 아야톨라 아니에요. 메르지 다클리트예요. 이 사람이 어떤 법령을 쓰면 이거는 종교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술 마시는 거 금지잖아요. 돼지고기 먹는 거 금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법령을 내면서 핵 개발을 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혁명 수비대는 핵 개발하고 싶은데 아야톨라의 그런 파트가 있다 보니까 암암리 핵 개발하기에 대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가 핵은 금지라고 하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학자들 아니면 관련된 인사들이 어르신이 그런 말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랑 관련된 언론사들에서 나왔던 사설들 읽으시면 자꾸 그 삐진 거 나와요. 우리 어르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미국한테 당하는 거 아닌가? 북한처럼 핵이 있었으면 우리는 이 정도로 당했을까? 자, 지금 그 어르신 사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핵 개발할 수 있는 내부적인 아. 그걸 막는 시스템도 사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 단순히 아들이 야심이 있어서 나온 것보다는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강경파도 나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사람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본인이 직접 자기 비서실장을 그 알리 아스겔 히자지 이 사람이 하마네의 이제 정보부 담당 사람이었고 예전에도 국정원 같은 기관의 부원장이었거든요. 예. 그 사람을 도입해가지고 아들의 이 정치 활동을 막으려고 했거든요. 관련된 장군들도 다 비리 사건으로 숙정을 했는데 결국 물바다가 됐고 지금 이란이 핵 개발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그걸 허용되는 예. 나라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위기가 커졌다. 국제 네. 정세로 봤을 때, 중동 정세로 봤을 때 위기가 더 커졌다. 그렇게 네. 해석을 물론 이제 좋은 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아직
제대로 살고 있는지 예. 그건 모르잖아요. 아, 그것도 한번 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토론의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모스타파가 사망했다, 아니면 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선출됐을 때는 사망하진 않았지만 선출되고 예. 난 다음에 아직도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예. 뭐 내부적으로 폭로자들이 있어요. 아 벌써 죽었다, 팔만 다쳤다, 몰라요. 예, 이란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 물론 박경대 모양이군요. 박사님한테 특별한 정보들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따로 정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있으십니까? 그 사실은 그 사망설이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이란의 약 2%의 아랍 사람들이 사는 후제스탄주가 있거든요. 예. 거기 분리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아흐바즈 자위당이라고 그러는데 아흐바즈는 지역 이름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미 지금 그 모즈타바가 생존하지 않는데 혁명수비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했다라고 처음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제 이란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쳤다. 예. 예, 다친 용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잔 바하즈라고 해가지고 이란으로. 그래서 부상당한 용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는 부상당한 상태고요. 예. 그렇지만 만난 사람들 얘기는 전원이 나오는 거면 아직 의식은 뚜렷하고 예. 뚜렷한 상태에서 부상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항들은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 어디 있는지 알면은 또 그 지도부 제거 작전 할 거기 때문에 예. 뭐 통신도 안 되나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다라는 것만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주변국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란의 공격이 주변국, 이웃 국가들을 향해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도 뭐 두바이에 있는 랜드마크 건물들이 피격을 당하기도 하고, 두바이 공항이 또 이렇게 요격이 된 미사일 잔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자, 장 센터장님, 그 주변국을 향한 이란의 공격, 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우선 대체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어쨌든 자신들한테 자꾸 소진되어가는 이 미사일 재고를 그러니까 딱 필요한 곳에 해야 될 텐데 여기저기 쏘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도 쏘고 튀르키예도 쏘고 키프로스도 쏘고 그러는 것 같고, 우선은 첫 번째. 예. 두 번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왕좌왕 쏘는 과정에서도 어느 나라를 좀 더 그러니까 집중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쏘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공격을 받은 나라는 UAE예요,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저는 이거 얘네들이 뭔가 계산을 잘 못하나. 두 번째는 플러스 UAE가 그야말로 이제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개방적이고 예. 허브고, 우리 다 아랍에미리트 에미리트 항공 타서 유럽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효도 관광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집중 공략을 하면 어쨌든 세계에서 불안함이 뭐 높아질 테고, 예. 그래서 그게 돌아서 미국으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개전하고 한 이틀 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개전 날 혁명수비대 핵심 사령부가 50여 명, 60명 가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란 31개 주에 있는 이 지역 단위 혁명수비대에게 다 자율권을 부여했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굉장히 원활한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명령처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결과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20여 나라한테 마구잡이로 이제 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알파고 기자님, 혁명수비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어떤 조직이길래 사실상 수장이 또 죽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공격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 후계자를 사실상 선출을 해서 계속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면 전문가이시니까 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재워주세요.
79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예. 군이 있었는데 군이 아시다시피 현대적인 군이었잖아요. 근데 이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정이 1920년대 수립됐던 26년인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지만 그때 수립됐던 왕정이 아직도 옛날 스타일, 그 페르시아 제국 스타일 군이었는데 이제 그 현대화를 미국이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1950년대에 한번 시아의 개입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보수 국무총리가 이제 미국 시아에 의해서 하야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쫓겨났던 왕을 데리고 오고 미국이 집중적으로 이란의 군을 어떻게 보면 장립했어요. 예. 79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신학자들 보기에는 이 군에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위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높은 사람들 우리가 임명해도 어차피 이 군이라는 거는 이란 국민으로부터 징집되니까 이란 국민들 안에 소수민족들도 있고 다른 종교인들도 유태인들,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순위파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이 언젠가 예전에 미국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무사득을 하야시키듯이 우리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군을 대비할 만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예요.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다 군인인 줄 알아요. 사실은 단순히 군인 아니에요. 그 안에는 좀 살짝 예술에 어느 정도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예술을 감시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에코노미, 그 금융, 에코노미 쪽으로 전문가들도 있고 조락자들도 있고 예. 이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혁명을 무너뜨릴 만한 세력을 막으려고 그 안에 있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필터링 예. 시스템이고 물론 대다수는 군인이겠죠. 예. 왜냐하면 혁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큰 요소는 군으로부터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단순히 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혁명을 수비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고 그리고 단순히 국내에서 혁명을 수비하진 않아요. 동시에도 이 혁명을 외부에다가 수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이제 암살로 죽였잖아요. 예. 하산 나스랄라는 레바논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란에 있는 라파에 될 수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딱 그 혁명이 만들어졌던 레바논에 있는 하나의 지도자이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란에서 됐었다면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아 사람들이 바로 이란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그림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 그런 그림을 해외에서 만드는 조직도 역시 이란 혁명 수비대예요. 예. 어떻습니까, 박현대 예, 교수님?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하게 79년에 혁명을 했을 때 예. 군이 중립을 지키면서 혁명에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믿겠냐 해서 혁명에 투철한 새로운 군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정규군이 있고 그러니까 혁명수비대는요 똑같이 육해 공군이 있고요, 정규군. 근데 그 임무가 달라요. 정규군, 육군은 국토방위, 해군은 대양방위. 공군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늘이죠. 예. 근데 혁명수비대는 육군은 핵심 지역, 해군도 핵심 지역, 페르시아만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카스피해. 그리고 공군은 우주항공입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명수비대가 무서운 거는 거기까지 무서운 게 아니라 두 가지 그룹이 더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고두수군이 있습니다. 우리 알파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고두수군은 해외 쉽게 말하면 해외 정보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미국의 뭐 CIA나 뭐 예. 모사드나 이런 것처럼 작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리 세력을 운영하는 군대고요. 고두스는 예루살렘 해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짜 무서운 조직은 뭐냐면 이 국내에서 바시지가 있습니다. 민병대가 있습니다. 민병대에는 9만 명의 훈련된 정규 군인이 있고요. 혁명수비대 군인이 있고 약 10만 이상이 되는 그 다음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 구성된 우리 마치 향토 예비군처럼 구성된 한 1,000만 정도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죠. 이 조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 시위에서 시위를 진압한 사람들이 혁명수비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바시즈입니다. 민병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을 수호하는 부대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부대죠. 그렇다면 메시지 이번 애들은 일상에는 이발소예요. 아니면 차수리한 아저씨예요. 근데 반정부의 시위가 일어나자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가서 제거해요. 반정부 세력을.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 혁명수비대가 이란 경제의 GDP의 50에서 6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굉장히 센 조직이죠. 예. 결국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이란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혁명 수비대를
와해시킨다든지 하는 게 결국은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혁명 수비대가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논의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그 중동 전쟁을 보면서 가장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곳은 저희가 또 많이들 생각하고 언급이 됐지만 결국 한때는 이제 이런과 같이 악의 축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었던 북한 아닐까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윤희 교수님. 자, 혹시 이제 북한도 이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심지어 국내 일부 언론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감행할 때 가장 그 일성으로 그 이유로 삼았던 게 이란 핵 능력이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북한을 언급하면서 이런저런 호사가들의 보도,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상대로 했던 그런 군사 시험을 북한을 상대로 한다는 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력의 완성도와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무력 완성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이 일단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집권 2기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한 4차례 정도 북한을 가리켜서 외국 언론을 상대로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군사 작전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또 하나는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오랜 혈맹에 가까운 그런 협조 체제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그런 군사적 기술이라든지 그런 우호적인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 이번 사건에 중국과 러시아가 언론의 보도처럼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고요. 그럴 리가 없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어쨌든 북한은 상황이 다르죠.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한이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협조 체제는 아주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비슷한 어떤 전략적 상상을 할 가능성은 저는 예.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핵 개발을 북한 수준만큼이라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었던 거고 예. 그 와중에 이란과 북한 사이에 핵기술 익스체인지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종종 나왔었고요. 그런데 북한은 불행하게도 이미 아주 높은 수준의 핵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북은 중국과도 국경을 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을 바로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를 보면 그 소중한 동맹국이 옆에 있는데 미국이 섣불리 군사 작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예. 자, 박현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크게 긴장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보십니까? 섭섭하지 않을까요? 예. 나를 안 불러요? 나를 안 불러요? 예. 사실 저는 북한을 잘 모르니까 두 분의 의견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중동에서 짤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밑에다가 애들아 이란 안 불러줬어? 이런 식으로 짤들을 돌아 있어요. 예.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예. 덧붙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든 자국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메네이가 결국 제거되는 걸 보면서 예. 그거는 대체 세력이 없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철저하게 김정일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유입을 더 차단을 하고 더 문을 옥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무리 핵 능력을 고도화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저런 그 작전이 언제 어떻게 또 이렇게 드러날 수 있을지 모르니 차제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초에 미중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합니다만은 미국을 상대로 한 담판을 생각해볼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전쟁은 사실 시작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려운 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서로를 향해서 공격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누구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 전략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출구 전략은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반대로 또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출구 전략이 가장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견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현도 교수님께 한번 좀 여쭤볼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출구 전략은 사실 없는데요. 예. 없습니까?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그 내놓은 카드가 너무 많아요. 예. 그 카드 중에 근데 우리 장재영 박사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카드를 빼서 내기 성공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란이 가지고 있는 우라늄 농축 60% 우라늄 농축분 뭐 450kg을 그 일부라도 미군이 확보를 한다면 특수부대 들어서 확보한다면 완전한 승리가 되겠지만 예. 그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그 피해자가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때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란의 기본적인 시설 다 파괴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아마 정신 승리로 나와서 그게 출구 전략일 것 같고요. 예. 이란은 딱히 출구 전략은 없습니다. 근데 이란은 두 가지를 항상 목표로 하고 있죠.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전쟁 목표는요, 생존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고요. 특히 두 가지, 유가 올리고 그다음에 미군 피해를 최대한 올리는 거.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중지하는 거. 저는 그게 이란은 그걸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을 그만두는 걸 이란은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출구 전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교수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의 출구 전략은 이란 전문가 분들이 뭐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예. 박현도 교수께서 얘기하신 트럼프 대통령 출구 전략이 뭐 찾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 예.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냥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리더십의 특성상 예. 뭐 그런 뭐 측면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력의 상당 부분을 제거해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거는 뭐 중동 전문가들 계시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거나 굉장히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동 국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이라크도 그렇고요, 뭐 레바논도 그렇고 예멘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인데 최근 수년 사이에 그런 나라들 안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무력을 굉장히 타격을 입혀서 향후에 이란이 중동 질서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스스로는 그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잠깐 놓친 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적인 생각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흥미로운 뭐 사건은 아니고 이제 과정이 있었던 게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은 전쟁 수행의 책임이지만 전쟁에 대한 정당성의 부여는 의회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쟁 권한법이라는 거를 상원 하원이 이제 모든 대규모 전쟁에는 발의를 하게 만들어서 패스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전쟁 권한법이 통과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상원 하원 모두에서 부결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상원은 53대 47이고 공화당 장악이고 하원의 경우는 220대 112로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무소속이 3명이 있는데 그 공석이 있는데 거기서도 거의 반란표 없이 그대로 또 부결이 됐습니다. 트럼프에게 힘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은 이란을 그 무력화시키는 자체가 또 국내 정치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뭐 그런 게 출구 전략에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지영 센터장님, 출구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이거 봐라, 내가 말했던 뭐 목표 다 이뤘다라고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멋있게 나 했다라고 할 것이 아마 그러니까 이란 시민들한테 도와주러 갈게 기다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껏은 정말 이란 내 그 강권기구 보안당국의 시설 인물들을 많이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은 생존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이란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몸을 보존하되 때가 되면은 나와서 거리를 점령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란은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걱정일 텐데 저는 이번 이 이란 전쟁에서 이란 내의 이렇게 역동성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1월 달에 있었던 대규모 반체제 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한테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반체제 시위의 유혈지나 전후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전시라서 뭐 시민들의 그 이란 강경 체제에 대한 분노가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이란 혁명수비대 18만에서 20만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부 분열이 그렇게 또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권을 향한 충성심이라는 거는 정말 취약하고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나약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혁명수비대가 강고하다고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알파고 기자님. 네. 어떻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인지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끝낼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인지. 네, 이란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란? 왜냐면 이란 안에서는 권력 다툼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무스타파 하만이 선출되면서 그 임계점이 강경파한테 넘어갈 뿐이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그 88명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52명인가 56명이 찬성표로 던졌는데 반대표 한 30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가면 이란이 이걸 오히려 끌고 가고 싶은 거고 근데 만약에 무스타파 하만이 이 과정에서 죽고 다음에 다시 개혁파 쪽으로 이 임계점은 돌아가면 그건 이제 희망사항인데 미국이랑 적당히 좀 약간 협상을 하고 휴전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진이는 여슬렘프 밖에 이제 나갔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사우디가 이란의 프록시 후티 반군이랑 예멘에서 싸웠어요. 싸웠고 세계적으로도 욕을 먹었어요. 미국 안에서도 욕을 먹었어요. 근데 후티 반군이 와서 아람코를 때렸어요.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우디 그 이후로부터는 중국이랑 친해지기가 시작했어요. 물론 진주 국가가 안 됐어. 아직도 진미 국가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 사우디에 가시면 웬만한 그 모든 관광 지역에서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가 있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중국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번에 보세요.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다가 매년 몇 조씩 돈을 갖다 박아요. 우리 좀 보호해달라.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에다가 매년 몇 조씩 돈을 갖다 줘요. 본인을 좀 보호해달라. 근데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킬 때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는 상의를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을 반복하고 위반하고 이스라엘이랑 같이 전쟁을 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맞았어요? 아랍 국가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랍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실망감, 이 배신감을 미국이 어느 정도 재워주는 뭔가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중동에서 많은 변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계속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황이 종료되면 물론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이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어떤 이란의 민주화, 이른바 뭐 이란의 봄이 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중동에서 이스라엘 말고는 민주주의가 없는데 아니 시베리아에서 파인애플 안 자라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란의 변화는 사실은 이제 최고 지도자 독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란의 헌법 자체가 최고 지도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89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 명시돼 있어요. 그전에는 호메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최고 지도자를 하면서 곳곳에서 다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최고 지도자가 들어와도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다 쓰면 밖에서 보면은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그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돼서 국민투표 다시 하자.
헌법 개정하자. 거기에서 저는 민주주의가 온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로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고 입헌 군주국의 일본이나 영국의 왕처럼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국민이 뽑은 국회와 대통령이 하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개혁파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개혁파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이란에서는 변화가 크게 옵니다. 크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예를 들면은 우리 알파고 기자가 잘 말을 했는데요. 예. 아랍 국가들의 배신감이 굉장히 커요. 예. 이번에 이란이 그 주변 국가들의 미군 시설을 다 공격을 했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다른 시설도 공격했을 때 예. 미국의 레이더가 하나도 막아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미군 기지가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자주 국방이라는 걸 훨씬 더 가속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을 탈피하는 자주 국방으로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동 전체 질서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장지향 센터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란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 희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 그들이 태어나고 봤더니 갑자기 우리 체제는 이슬람 공화국이고 반미 반이스라엘 지도에서 뭐 큰 사탄 작은 사탄을 지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막 냉혹하고 가혹한 제재도 견뎌야 돼라는 이데올로기에 거의 찬성을 하지 않거든요. 예. 이들이 다행히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란의 미래는 지금은 전시지만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은 1분씩 마지막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 보면 세계 경찰 역할은 마다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세계 질서의 재편, 힘에 의한 외교에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른바 힘의 외교, 앞으로 세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있는 어떤 그 임기 동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네 분의 전망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인 건데요. 자, 알파고 신하 씨 중동 전문 기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집에다가 속이 사두세요. 석유요? 네. 예.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도 위기감과 이어질 거다. 3주 진행이 되면 개럴당 200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분의 기회를 드렸는데 일단 아주 짧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뭐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소중한 1분의 기회를 그러니까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나라와 한국과 걸프 국가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지금 걸프 국가가 정말 많이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방어 체계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나름 많이 막았어요. 많이 막았는데도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AE가 한국이랑 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굉장히 좋은 사이인데 UAE가 지금 굉장히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고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심지어는 호주까지도 뭐 미사일을 더 보내겠다, 전투기를 보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가 6대가 갔잖아요. 어느 나라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사드가 빠졌다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UAE나 사우디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제 그냥 생각에는 그 사드가 빠졌는데 우리가 괜찮아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사드가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의 자주 국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얹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현주 교수님. 저는 뭐 미국의 뭐 대중동 정책 이런 것보다도요. 예. 그동안 항상 화두가 되어왔던 이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외국이 가져다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싸움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선취하고 자유를 성취해야 될 사람들은 이란인들이 주역이니까 예. 외부의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외부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 외부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오는 건 그 지도자가 과연 이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진정한 이란의 민주주의가 되고 이란이 더 훌륭한 나라가 될 거니까요. 외부 세력에 너무 의존해서 외국이 무엇인가 무력으로 해줘서 이란을 바꿔주길 원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정말로 생각하는 이란 사람이 이란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윤희 원장님. 미국 시간으로 벌써 이틀 전인데요. 3월 9일자 뉴욕타임즈에 한국에도 애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토마스 프리드만 그 렉서스 올리브 나무의 저자이죠. 예. 프리드만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거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야 될지 아직 계산을 못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그저께.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긴 뭐하고 2가지 시나리오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당 수준의 이란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종전을 하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내부의 엘리트들 간의 균열이 생겨서 다른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토마스 프리드만은 이걸 이제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로 잡았고요. 2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정권이 그게 무스타파하고 누군가의 정권이 유지가 되고 다만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조금 다른 정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죠. 그게 친미나 친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협상 가능한 그런 포지셔닝을 다시 잡는 거. 요건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레짐 체인지를 표현을 했고 예. 두 번째는 레짐 에볼루션, 레짐 변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2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시점이 문제인 거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세계 안보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 얘기도 하셨는데 이 2가지 시나리오가 된다면은 이란의 완전한 민주화는 아니더라도 예. 서구 세계와 협상이 가능한 그런 전망이 가시화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어쨌든 어렵게 반도체 활성화나 AI, R&D 투자로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런 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다시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JTBC 토론 논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알파고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이 이야기들의 결론 마치 시베리아에서 파인애플이 나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그래도 시베리아에서 파인애플이 나오는 걸 기대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긴 시간 토론해 주신 4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